다들 올해의 시작은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의 시작을 참 요란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열성적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첫눈에 반해 사랑을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어땠나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첫눈에 반해 결혼했어요. 사랑의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제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정말 기발한 삶을 살아왔다고요? 아이 그러게 기집애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니? 너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만 생각하면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덕장이 무너져. 그 인간은 어쩌면 그 정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남자는 항상 제 기분을 살피며 애교로 화를 풀어주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싸울 일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애교가 넘치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이 별종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개차반 같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지만 말 그대로 개차반의 표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사업병에 걸려 이것저것 손만 억수로 대고 버는 것만 하거나 성과 같은 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두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쁜 인간 자취를 감출 거면 어디든 도망가야 하며 조용히 집 옷만 가지고 사라져야 한다. 아주 온갖 피해도 다 주고 떠난 캔 있죠. 하야, 그 인간 싹수가 노랗게 변했었죠. 자기 돈이 떨어질 때면 제가 앞서서 돈을 빌리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이런 일이라 생각해?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만 할 거야? 여보, 제발 제 정신 좀 차리자. 술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속이나 해. 어디 봐봐. 아 그래 지금 딱 좋다. 지금 이대로라도 돈만 벌릴 수 있으니까 산 거지나 다름없네. 그 사람이 저와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 하루 이틀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돈은 못 쓰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돈이랑 원수라도 친 것처럼 돈을 미친 듯이 쓰는 걸 보니 저와 아이를 팔아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사람인데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욕이 취소되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래 너 자식밥 먹이고 싶다며 애 장난감 사주고 싶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가서 돈을 구걸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랑 해 팔아먹어서 그걸로 우리 생활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놀고 먹는데 돈 쓰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알아,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개소리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인간이 저와 아이를 막대하려 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며 굵은 소금도 끼얹어 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가져다가 던지는 등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얼굴에 철면피를 놓고 매우 추잡한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매우 가난해서 극도로 필요한 상황에서까지 저와 아이를 앞세워 돈을 구걸하도록 만들어버렸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돈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고 100번 1000번 양보해야 했지만 나름대로는 견뎌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기만 하며 울다가 말다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해냈으면 해냈지 결코 구멍가게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해외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재능 있는 분이지만 한때는 돈을 꽤 쓸어 담던 분이었으니까 그분을 믿고 투자를 계속하신 거죠.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밑바닥이 빠져있는 상황에 물붓기나 다를 바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장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계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남편은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엄마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요? 우리가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일을 잘했을 때도 엄마한테 생활비라도 주신 적 있나요? 이와 같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탁이니 형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손을 뗐으면 합니다. 갚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든 돈을 갚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무너지자 그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가족을 처참히 버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비롯해 이만 남긴 것이었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래도 애 키울 때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아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무시를 안 할 테고. 그리고 억울해서 그거를 자신이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알아? 자신이 그 돈을 땡전 한 푼 쓰기를 했어? 뭘 했어? 제대로 남편이 다 쓴 건데. 아이고, 내가 다 속 이상하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저희 애랑 둘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네요. 쉬셨다. 그렇게 쫓기듯으로 인사를 했었고 가게 된 후에는 죄송했어요. 죄송하기는 뭔지 몰라요. 죄송히 하는 모습은 올리지 마요. 자기가 오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어디서든 잘 살고 결코 남편이라는 인간이 친절을 갚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갚아야 할 빚 아니야? 아주 심술 좋은 놈은 같으니라고. 그런 놈이 있고 말 그냥 몸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10년 넘게 자취를 감춘 남편을 기다릴게. 하루를 기다려보자. 한 달을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와 아이는 많이 지쳐갔어요. 그나마 곁에 정말 감사한 이웃분들이 계셔서 배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몸 하나, 아이 한 명이 제게 남은 전부였기에 더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돈을 갚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도 우습게 웃기려고 하니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지 5분 전까지 싸운 게 나고 우리 부부는 더는 형제처럼 보이지 않도록 마음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어머니의 생신, 아버지의 제사, 부모님 날, 명절 등 가족이 모이는 날에만 연락을 하고 서로 만나도록 약속을 했죠. 그러다가 형제 사이가 어긋난 것에 시어머니는 자신 탓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자책하고 계셨다고요. 전혀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말이죠. 아마도 본인이 부모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께 돈을 주지 않으면 망해버린다고 하며 울어서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계속 하지 않았어요.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물었을 때 그러는 건 내가 어떻게 키웠냐. 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냐 말이 되냐. 저러는 모질한 여자 같으니라고 친정엄마는 내 아이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요.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 그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어요. 엄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돈 뜯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못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얼굴 한 번 봤으면 다시 오지도 않을 거예요. 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어머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시지 않으시겠죠. 아마 어머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소리만 하시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아마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일하면서 사는 너희 부부가 무슨 일을 알겠어요. 아니, 혹시 너희 부부도 이런 적이 있나요?
돈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고 해도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능력을 부족하다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님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돈도 모두 어머님의 지갑에서 나온다면 이따금 과도한 발언을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처받는다면 진심으로 속상해질 수도 있답니다. 협력을 통해 함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이템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다 아시죠? 어머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윽고 그냥 큰돈을 투자하겠다고 동서남북 마선을 넘겠다는 건 어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큰 아들이 똑똑하니까 선로를 꼬셔서 해외 유학도 다녀왔으면서 끝내 오해하고 돈만 챙겨가는 게 누구예요? 돈을 잘 벌 때 어머님한테 용돈이라도 준 적 있어요? 어머님 만만치 않아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며 귀찮게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다 어머님에게 드린 적 없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 달라며 얘기한 적 없어요? 됐으면 됐고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만 더 그러면요. 저와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말을 귀담아 들어 행동을 올바르게 하십시면서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에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아주버님이 결국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 부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해졌습니다. 저희가 귀에 걸쳐주었는데도 마음이 약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돈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는 우리 부부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아주버님의 우는 소리에 도움을 주신 바람에 집까지 팔아추어서 사업 자금을 주었고 아주버님 집에서 시어머니가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집에서 편안하게도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겠죠? 글쎄,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합가 질색팔색을 하다못해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기겁하면서 싫어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조카들을 전부 시어머니 손에 맡겨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은 사하면서 놀러다니느라 정신이었다. 이은 글쎄 시어머니의 집 한돈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떵떵거렸어요. 무슨 어플이었는지요? 진짜로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겠니? 다른 사람의 남편을 보고야 봄이 어째서 그래? 아이고, 너 같은 여자는 어느 새로 사랑에 빠지나 탈랑을 데리고 여기 나타난 것을 내가 명확히 알아. 남편을 아는 방법을 혼란스럽게 이해했겠지. 남편에게 편안하게 맞추고 나서 자리를 잡는다면 입덕시키고 조용히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어디서 이웃물 버리기를 친정에서 받는 도움을 거부하고 나 홀로 살기 시작하니 그때는 너무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훨씬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좋지 않았지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 있는 여자로 여겨졌어요. 그냥 백반집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만 나누셔서 울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나와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차가워 요즘 명절일 때가 또 있을 때 유독 싫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커서 우리가 왜 명절에 시골로 가지 않는지 물어보면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걸로 아이에게 햄버거나 피자를 사주면서 그때만큼은 아이를 달랐었던 거죠. 당시에는 나는 영원히 우리의 고향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가 어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말이에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너와 지환이 얘기도 자주 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와서 어머니 얼굴 좀 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어머니에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어머니가 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 엄마가 연가면서 당연히 지병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했다면서요. 하지만 엄마가 최장한 판정을 받으셨다 해도 엄마를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친정 오빠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최장한 판정을 받으셨다니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정말 멍청하게도 그 시기에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저 날 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13년 만에 친정 엄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나한테 모은 말했으면 잘 사야지, 왜 아프고 난리인데. 그렇게 나한테 인생이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 자기 건강 하나로요. 못 챙겼어. 왜 못 챙겼는데, 우리가 13년 만에 만난 건데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니. 내가 엄마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엄마, 미안해. 13년 만에 만난 엄마는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한 게 엄마를 편안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엄마는 많이 작아졌고 많이 노력하셨죠. 엄마의 마음도 약해진 것 같았어요. 신이라고 욕하며 쫓아냈던 그 모습은 사라졌어요.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독한 놈, 내게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정말로 한 번도 안 왔느냐? 내게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무례하게 말했는데 내가 안 올 것이 당연하지. 그런 식이야. 나는 너를 등신이라 말하고서도 나는 신같네. 내 몸이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억 가치의 친정 아파트를 상속해주겠다고 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난 딸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줄 건지, 게다가 착하고 착한 친정언니와 친정오빠도 엄마의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너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거냐 안 봐도 혼해. 어릴 적부터 너 꾸준히 착하게 했다는 게 다 알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힘든 일들은 다 겪으며 살아왔겠지만 타이트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내가 먼저 왔었어. 그래서 이렇게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어. 고생도 그만하고 너 정말 많이 고생했다는 건 다 알아. 엄마야,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미안해요. 화딱지나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영영 인연을 끊을 것처럼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말이야. 아, 그리고 말도 없이 집에 다짜고짜 찾아오면 어쩌잖아. 거야 형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머님을 바라온 거니까 형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랬더니 형님이 귀를 후련하면서도 걸 들었다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을 왜 우리 집에서 찾아 우리 집을 떠나신 지 언제이신데? 아무튼 볼 여자들이 따로 없다니까 우리 부부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해놓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혹시 우리 사업이 잘 풀렸다, 그래서 뭐 콩고를 얻어먹으려고? 아니, 어머님이 집까지 팔아서 형님네 사업 자금을 대고 있는 건가요? 주셨는데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가셨다고 하는 건가요? 아, 말 좀 제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그냥 나가신 거예요? 못 사야겠다고 나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죠. 그런 무책임한 말 어디 있나요? 당장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이라도 해봐야겠죠. 지들이 여태 나 몰라라 했으면서 말이 참 많네. 아유, 기다려봐. 내가 주소 하나 줄 테니까 제 이야기와 맞다면 아마도 여기 계실 거야. 난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본래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도 축객명을 내리더라고 해요. 서둘러 형님이 적어주신 주소를 확인하는데 글쎄요. 아, 주소가 서울도 아니고 충청도인 게 아닌가요?
저와 남편은 헐레벌떡 차를 타고 적해 중이었죠. 준 주소로 찾아갔는데 글쎄, 거기에 한 옥집 하나가 음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대충 주차만 하고 확인해 보았는데 그쪽의 공기만 차가운 듯 했고 아무튼 다 쓰러져가는 한 옥집이 정말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공포체험을 하는 폐가 같은 느낌이 물씬 났다고 할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이곳이 무슨 곳인지 너무 무서워서 서로 소리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집 입구에 들어서니 파란 천, 빨간 천, 노란 천이 어지럽게 서로 엮여 막 걸려있는 것이었어요.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이곳은 무당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째서 나이가 70이 넘는 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말하자 저희 부부는 열심히 시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했고 그때 젊은 여성은 잠시 동안 우리를 쳐다보다가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뜻을 했습니다. 보니 그는 윤씨 알몸으로 찾아온 것이었고 윤씨 할머니의 자녀들이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엔 본체가 아니라 본체 뒤쪽에 있는 작은 창고처럼 지어진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큼 꽉 찬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찾아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작은 다이상 같은 것 위에 물 한 바가지를 놓고 기도를 드는 골방의 끝자락에 계셨습니다. 올린다고? 아니죠. 저희 부부는 중얼거리며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큰 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감은 채 우리 뒤에 있던데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군가가 경박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말을 걸면서 지랄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찔리듯 냉정하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눈이 등 뒤통수에 달려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는 소심하기도 하고 항상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평생 욕설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를 향해 욕설을 난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나랑 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저와 아이들에게도 열정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죠. 집을 나가기 전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올 때마다 귀신처럼 그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일은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요. 남편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 덕분에 우리 상황이 드러났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물품을 사서 보냈는데 친구는 나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신 재수 씨를 의식하며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히 할 일은 아니에요. 저희를 챙겨주시는 정 씨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떡하니 서잇 어떠군요. 그러더니 저희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꺼는 것이 아니게더요. 여기 와서 방에 말고와 당장 서울로 올라가게. 나 어미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줄이나 알아. 이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이봐. 처음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들이 들 거 아니에요? 누구긴 누구야?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네 부둥해지. 그 집만 그러게 사업만 했다면 말아먹는 집이라고 더만 자기네들 사업이 어떻게 해야지만 번창하길래 어미가 와서 1년 기도를 드리면 번창할 거라 했다. 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한마디로 무당의 기도를 올릴. 그래, 정만 씨와 정만 씨의 부인이 죄를 어디서 짓겠냐? 안 그래? 너 같은 사람의 곁에 있는 것이 잘못이겠지? 보나 봐도 뻔해. 당신이 그렇게 나가서 망나니처럼 살 때 정만 씨에게 돈도 수도 없이 빌렸지. 당신이 정만 씨가 어린 시절에 깡패들로부터 구해줬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말야. 나는 정만 씨와 정만 씨 부인이 기적적으로 그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닌 거야? 당신은 염치가 없는 사람인 걸로 알아? 아이놈, 왜 또 그런 말을 해?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왔을 것 같아.
그냥 나도 이제 당신이나 애 앞에서 설 만큼 털털하게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왔어. 아이, 여자가. 당신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 제가 막 쑤아붙이자 남편은 되려 억울해하는 거래요. 젊었을 적을 그렇게요. 온순했던 여자는 어디 갔는지 말이에요. 온순한 사람은 자기가 제게 잘해주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그렇게 혼자 사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나도 그대로 유한 성향을 지닌 채 살았을 겁니다. 그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해하게 되고 이 말처럼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개남매질을 하거나 다니는지 상관없이 나는 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자식이랑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에 대해 어떤 신뢰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겠지?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모든 힘을 다해 그런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냈어요. 함께 내뱉으면서 말해요. 그렇게 무시를 하며 폭언을 쏟아내야 그 인간이 얼씬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와 아이한테 이제는 잘할 거다고 말하면서 제게 한 보름 동안 계속 접근했어요. 내가 보낸 택배 받았어. 아이 홈쇼핑보다 당신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라며 이야기했어요. 당신 예전부터 원피스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당신을 생각해서 사서 보냈어. 아이 봐봐. 내가 밥벌이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낼 수밖에 없겠어. 나 좀 믿어줘. 달라니까 연애 때도 안 하던 선물 공세를 하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 자기를 받아주길 바라는 게 그 사람의 주 목적이자 유일한 이유였어요. 나가. 그래. 온 김에 이혼 서류나 쓰고 가자. 내가 너랑 이혼하려고 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 이혼 도장이나 찍고 꺼져. 뭐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면 너도 어느 정도 그만하고 받아줘야지. 아우, 눈이 매워. 나 이러다가 눈 멀면 내가 책임질 거야. 여보, 당신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나 변하게 한 게 누굴까?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저는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어 실종 신고도 사망 신고도 못했죠. 그렇게 남으로 지내면서 호적상 남은 가족으로 있음. 집에 찾아와서 마구마구 우리 탓을 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1년 동안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당집에서 엄마를 빼내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크게 어려움을 겪었죠. 아주머니는 형님이라며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걸 좋아하시던데 도대체 그 무당이 왜 그런 맹신을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돌아온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한 해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자식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주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지러워진 몸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화가 나서 다투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인연이 끊어졌는지 깨닫게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토론하라고 하지만 왜 이제서야 말을 건건하시나요? 잘해봐. 이번 사업 정말 좋다니까 기운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당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그 반만 투자해봐요. 그래? 당신 말대로. 죄를 지은 거 이제는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결국은 의지를 묘에 연기를 해도 자기 안에 숨어있는 검은 속내는 숨길 수 없는 거죠. 결국 그 인간 저한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돈을 바라고 왔다고 하는 거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한 거죠. 저한테 결국은 재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 친정 엄마가 남겨주고 가신 그 집을 처분해서 말이에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당신은 나를 보고 변한 게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다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응, 그건 나중에 너의 무덤에 들어가서 너 혼자 외치던가 하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아버지를 밀치기 시작했던 것은 저였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아버지에게서 시어머니를 데려가려다가 못 데려가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먹 싸움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상황이 말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서 싸움을 중지시키자 우리는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사건의 전체 내용을 듣고 아버지를 내보라며 혀를 차며 어이없어 하면서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하지 않고 제 집으로 온 이후에는 말이 뚝 멈추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인해 실어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도 아니고 파렴치게도 절반을 요구했어요. 어째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인간은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 분할을 해달라 하면서 자기가 휘기은 서류에 지장을 찍었는데 저에게도 또 찍으라고 했어요.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생각이라도 하는 걸 못하게 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너무 뻔뻔하게 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별 선물이라니 내가 살다 나이 먹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간 줄 아냐고, 너 같은 인간이 사업한다면 절반을 요구할 거라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남겨준 것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깔깔대냐? 넌 정말 양심도 없고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사람이냐? 나는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어.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왜 재산을 가져가려 하냐 하고 말했어요. 그 인간은 결국은 용서받으려는 마음 하나 없이 제가 돈을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아주지 속내원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눈빛이 돌변하더라. 그러든 말든 저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쫄게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대신에 나는 지금 내가 찍은 서류에 내 지인을 못 찍어. 내가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혼도 쉽게 안 될 것 같다. 나는 변호사 선임을 제대로 해서 이 일을 신청할 거야.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 같은 놈이랑 살면서 고생한 거 그것을 싹 다 정리해서 너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야. 이 말한 놈엔 인간 너는 사람도 아니야. 알아. 그런데 이 싹둑머리 없는 연애 봤나? 너가 며칠 내내 사람 좋게 허허허 해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인 건가 이게 너무 오래 지나서 다 잊은 건가 뭔가. 얘야, 너 정신 차려.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어디 옛날 기억을 한번 끌어내 볼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돼? 알아. 그 인간 갑자기 나에게 막말하기 시작하더라고. 그가 자신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사람은 더 몸을 살려야 한다느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밑바닥 생활까지 했다나요. 겁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나한테 눈을 바라보며 온갖 해코지 욕을 퍼붓더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재산 분쟁을 해주겠다는 각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꺼내더니 그리고는 거기에 협박까지 하라며 자꾸 힘으로 나를 누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개소리를 했어. 넌 누군데? 집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너 내 와이프의 애인이야? 현이가 아주 할 짓은 다 하겠네 하고. 남자가 없을 리가 없어. 알았지만 너도 결국 어쩔 거 없이 자식이 되는 애를 돈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네. 젊은 녀석아, 너희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정신 차리겠지만 너는 아닌가 보네. 생각하는 수준하고 딱 맞는 거지? 이 정도면 너대로 하라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도 남편이 아들 얼굴을 모르는 이유가 궁금하시겠지? 자기 아들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 사실 아들은 내 여동생의 자식이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지. 남편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겠다며 아들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그렇게 별채의 본체로 살려서 그 인간은 늘 별채에 살아왔지만 한 집에 살면서도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말 다 한 겁니다. 동생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승을 걱정해 말씀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는지에 대해 제 생각은 알겠다만 내가 갑자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쪽에서 선호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계속 울 것 같은 생각은 하지 마. 오니 앞날을 생각해. 친정에는 어려운 사정이 많았어요. 제 여동생이 미혼모로부터 조카를 낳았지만 조카를 낳는 과정 중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렇게 엄마는 조카를 기르셨는데 그때 이미 연세가 있어서 제가 조카를 입양했어요. 친정 언니와 오빠는 이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이모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엄마라 부르고 엄마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이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아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제가 남편이라는 인간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걸 봤으니 아들이 당연히 눈이 돌아갔어요. 아들은 그대로 휘적휘적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 손을 억지로 끌고 있는 그 인간을 걷어차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엄마한테 손을 대려고 그래 빵에 다녀온 게 자랑이야? 죄 짓고 빵에 다녀온 게 자랑이냐고.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 입 닥치고 걔가 천선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연락만 하면 뭐를 어째? 어디서 개소리를 짓냐고. 아들은 주말에 회사에서 나갔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사람을 찾는 것이니까. 그래,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실마리도 못 찾았으니까. 모름지기 형님이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사고를 신고했고 시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 고심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고가 접수되면 안내 문자를 통해 인명정보 등을 전 국민에게 전송하는 것 같아요. 제보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기로 했고 우리 시어머니가 갈 만한 곳을 찾으러 온 동네를 뒤졌어요. 안전재난 문자 덕분인지 시어머니가 인적 드문 개천다리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남편과 나는 가장 빨리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보니 긴 다리 중간에 있었다. 검사를 하는 일을 하는데 같은 벌어진 사람들보다 더 배웠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들의 명함에 검사라고 멋지게 표현돼 있었어요. 남편은 땅에 널브러져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명함을 주워들었죠. 그 사람은 아들의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입으로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지옥을 겪고 바닥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은 제 남편이 널브러져서 명함을 가지고 사색을 하는 걸 보며 말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요. 왜 또 돈을 떨어뜨려서 앵벌이 당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밥을 먹고 평생을 살아야겠네요. 거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너무한데. 너 아빠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 같은 소리 안 해. 소름 돋아. 그러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아빠로 생각한 적이 없어. 어떤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고 자식들을 길거리에 나몰아 세우는 건 아니지.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검찰과 범죄자로 마주하게 될 거야. 알았어. 그리고 아들은 검찰의 지시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집에서 벌어진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CCTV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매매에 적반하게 묶였어. 남편은 저를 해친 증거로 경찰에 검거되었어.
CCTV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지만 우리 친정 엄마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신 시점부터 집에 홈카메라가 있었어요. 장면이었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무당집 골방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 모습이었다. 물을 떠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리던 것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형님이라는 말도 아깝네. 미친년아, 어머님을 말리는 것조차 시원치 않을 것 같네.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어머님이 지금 저 다리 안가운데 우뚝 서 있고 어머님이 우울증까지 겹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그 입 좀 제발 다물 수 없겠어. 내가 부탁하자. 언제 나도 이렇게까지 동서한테 피해온 적이 있었던가. 부탁이니까 나발이니까 당신은 만면가이지만 사람으로서 어머님을 이런 위험한 곳에 불러온 것도 모자라서 물까지 떠놓고 기도를 올린 것이 딸아이니야. 당장 비켜. 그 꼭 벌을 받으러 오시고 싶을 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다. 고 인간의 말 중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녀왔다는 소리는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맞은 그러고 난 다만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을 다니어 교도소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나 은하온 후 나를 찾아와 내게 엄마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 아니면 어쩌면 그 인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얕은 애가 다 완조를 만나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라도 지난이가 나 일처리를 해주어서 다행이야. 아이, 그 인간,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이 이름을 팔려고 했다더니 내 아들이 검사하고 그거든. 지원이가 내게 말하면 속상해할까 생각해봐. 나랑 통화하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 아휴, 너는 결코 다시 그 인간과 어긋난 생각하지 말아야 해. 편지 같은 걸 보내도 답하지 말고. 그 미친놈, 그 사람은 양심 없어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맞죠?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이를 먹어도 와이프와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 말이에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치사함 끝을 모르고 어떻게든 나에게 상속받은 돈을 뜯어가려고 했다가 큰 코를 적당히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단지 인간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내 아들에 의해 경찰에 송치된 남편은 결국 제게서 한 푼도 뜯어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만족하며 종지부를 찍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고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해 죽을 줄 알았어요.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사이에 사건이 시작되었고 임이랑 아주버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기도를 중간에 그만둔 채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말하니 시아버지의 보험금이 남아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절대로 형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설 금고에 보관해 둬던 그 보험금이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돈은 우리가 묶어둔 채로 20년 가까이 보관했고 이자가 엄청나게 높게 불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처음에 딱 잘라서 거절을 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망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닌 부부를 원망하지 못하고 그 통장을 남편 몰래 아주버님께 건네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이 글쎄, 이번에는 사업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했고 주식시장이 불안했던 탓에 투자했던 돈 모두를 쫄딱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에게 2배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해놓고 빌려준 지 한 달 만에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남은 노후 자금까지 전부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점점 더 깊은 상실감과 자책,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런 나약해진 틈을 타서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저런 악마의 속삭임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무당과 형님이 아주 오랜 시간을 인연을 이어왔던 한패였던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단단히 한몫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처럼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글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심청이가 되라고 말을 했다는데 아이 도대체 그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시어머니가 덤덤하게 말을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함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경찰들도 화가 났는지 그 무당까지 불러내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난리가 났고 우리 남편은 나중에는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당연히 속이 상하겠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짓이라니까요. 아예 엄마가 직접 말을 좀 해보라고. 시어머니는 이미 우울증으로 인해 약도 복용하고 있었고 살이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무당이 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기에 무당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만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게 형님과 무당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려고 꾸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후에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무당까지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난 이후 남편을 편에 서서 그동안 본인이 당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장남에게 새 뇌인지 뭔지 그런 것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큰 아들에게 속아도 단단히 속았지?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놈이라 믿었는데 전부 허황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술도 일치했고 저희 부부도 강경하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뜯어간 돈이며 무당과 손을 잡고 사기를 치료한 죄까지도 모자라 목숨까지 노렸다는 게 전부 죄질이 나쁘다며 죄목을 따져 물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르지 않겠다고 말했고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령을 선고받은 날 우리 시어머니가 엉엉 울었는데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예 얼마나 신경이 복잡한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본인 손으로 본인이 낳은 아들을 간방에 쳐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저 시어머니 뒤에 서서 애처럼 우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부부의 연애조차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시어멜니를 모시고 일부러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어요. 아주버님은 출소한 이후에 절대로 찾아올 수 없도록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소했겠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우울증은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노력한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며 온 가족이 노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